안녕하세요. 주식시마롱 권미란입니다. 여러분은 아침 식사 주로 어떻게 챙겨 드세요? 올해 103세 김영석 연세대 명예교수는 매일 아침 삶은 달걀과 삶은 감자를 먹는다고 합니다. 달걀은 반숙으로 또 삶은 감자는 토스트와 서로 번갈아 가면서 섭취한다고 하는데요. 감자와 달걀은 정말 궁합이 잘 맞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서로의 장점을 더욱 높여서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또 단점은 보완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 감자와 계란에는 똑같이 양질의 단백질이 들어있고요. 또 근육을 유지하는 데 도와주는 아미노산이 풍부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자에는 달걀에는 없는 비타민 C가 있는데 삶아도 이 감자에 있는 비타민 C는 파괴되지가 않는다고 하네요. 그리고 감자 한 알에 담겨있는 비타민 C는 하루 권장량의 3분의 1이나 된다고 합니다. 달걀 같은 경우는 두뇌 활동을 도와주는 레시틴이 풍부하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 레시틴이라는 성분은 우리 두뇌에서 수분을 제외한 성분 가운데 30%를 차지하는 그런 영양소라고 합니다. 반숙으로 먹었을 때 이 레시틴의 흡수율이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삶은 감자와 달걀 내일부터 간단하게 아침 식사로 잘 챙겨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내일 또 우리가 확인하게 될 FMC 의사록을 앞두고 시장 오락가락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어떤 주제가 있을지 화면으로 보시죠. 장단기 금리차 역전,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오늘 이 주제 가지고 시투연구소의 이야기꾼 대표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또 아무래도 소음과 신호를 잘 구분해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주부터 이제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아직 조금 반영할 부분이 남아있다고 보고 있는 게 바로 5월과 6월의 FOMC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10년물과 2년물의 금리 역전 현상까지 나왔었고요. 그리고 간밤에는 다시 한번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올라섰습니다. 2.5%. 그리고 지금 실시간으로 거래되는 걸 보니까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2.6%까지 올라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일단 이 역전이 해소되긴 했는데요. 앞으로 계속해서 장단기 금리 역전이 또 다른 기간물별로 나타날지도 계속 시장에서 좀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의 큰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예, 장단기 금리차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네. 제가 이제 그 출연을 한 게 한 2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1월에 말씀을 드릴 때는 이제 지금은 소공황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조정은 불가피하지만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이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당시에 소공황의 특징은 통상 3개월 정도 걸리고 마이너스 20%대에서 마무리를 하고 하락 단수는 통상 3단 하락에서 4단 하락 정도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고 바닥이 나왔죠, 이제. 그래서 3월 셋째 주 연준의 첫 금리 인상이 바로 바닥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일반적인 소공황의 특징들을 아주 전형적으로 답습한 케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소공황은 3개월 정도 걸렸고 마이너스 1, 2% 정도 됐고 그다음에 3차 하락까지 나왔기 때문에 전형적인 상황을 만들었다. 그다음에 지금부터는 이제 바닥을 벗어나서 다시 상승을 시작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뭐 오미크론도 거의 이제 끝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도 소강 상태로 가고 있고, 리오프닝이 기다리고 있죠. 그다음에 물론 이제 몇 가지 좀 우려하는 부분들이 이제 여전히 금리 인상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변수가 QT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다음에 또 하나 우려를 하시는 게 이제 오늘 주제인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면 뭐가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려서 제가 오늘 장단기 금리차만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질문을 하신 거 보면 이제 이번 장단기 금리차의 특징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그 금리 인상 초기에 그다음에 소공황이 발생된 직후에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된 것은 처음이에요.
네. 그래서 시나리오 모델 측면에서 약간 좀 이례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이제 모두 아시다시피 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구조적인 게 아니고 일시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일시적이다 보니까 발생을 한 것이고요.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뒤에 더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반쪽짜리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때문에 반쪽짜리 장단기 금리 차가 나온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그 10년과 2년은 역전됐고 뭐 다시 뭐 확대되고 하지만 하여튼 역전된 거죠. 역전된 거는. 근데 10년물과 3개월물은 지금 확대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뭐냐. 그래서 어느 증권사에서는 모두 다 역전돼야 위험하다. 뭐 이렇게 네네.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네네네. 일단 그 원인부터 좀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왜 3개월은 확대되고 2개월짜리는 역전이 되는지. 그래서 먼저 그 3개월물, 뭐 1개월물 이런 그 단기 국채는 미국 연준 금리에 연동을 그냥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준 금리가 0.25% 한 번밖에 인상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급등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한 번밖에 상승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3월물 국채 금리는 딱 그만큼만 상승을 한 거죠. 근데 2년물이 이제 많이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앞으로 1년에서 2년 뒤에 인플레이션이 아주 심해져서 금리가 많이 오를 것이다. 그래서 급등을 한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10년물은 그만큼 오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10년물 이제 장기 국채라고 장기 금리 또는 시장 금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통상 이제 경기 전망 또는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 사상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는데 이제 이게 2년물보다 이제 덜 많이 올라서 10년물과 2년물은 역전이 됐지만 10년물과 3개월물은 역전이 되지 않고 오히려 확대되고 있는 이런 굉장히 반쪽짜리 저런 그래프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일반적으로 장단기 금리차가 위험해지려면 장단기 금리차를 구성하는 10년물과 2년물이 2년물은 그 기준금리가 인상하는 만큼 올라주는데 10년물이 갑자기 상승을 멈추거나 오히려 떨어져야 돼요. 왜 그런 일이 생기냐면 이제는 점점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아. 그리고 나는 이제 위험자산보다 조금씩 안전자산을 투자해야겠어. 라고 10년물 국채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금리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역전이 되고 만나는 건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죠. 10년물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2년물이 너무 많이 상승을 해서 따라 붙은 거예요. 그 말인즉슨 이 3월 채권 시장에서 매도가 많이 나왔다라는 뜻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10년물을 그렇게 많이 매수 안 했다는 얘기인 거죠. 매도가 나왔다기보다 일반적으로 소공황이 발생이 되면 10년물 국채를 많이 사요. 왜냐하면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잠시 피신하는 용도로 쓰는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10년물 국채를 별로 사지를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매도도 좀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급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은 그 경기 침체의 특성을 보이고 있는 장단기 금리차 역전 현상이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구조적인 인플레이션이 아니고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올해 내로 장단기 금리차가 오히려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그 인플레이션이 이제 점차 하반기부터는 떨어질 거라고 지금 많이 전망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뭐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많이 고생하지만 월가에서는 지금 하반기에 4%대까지 떨어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이제 그 기저효과를 지나서 올해부터 역기저효과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평년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다른 국가 대비 경제 성장률이 탁월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더 이상 보이기 어려울 것이다. 그 다음에 경기 침체도 이미 시작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 가지 그 지표들이 지금 증명을 하고 있는데 연준 파월 의장께서는 이제 경기 침체를 만들지 않고 긴축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건 희망사항인 거죠. 그 말씀은 뭐냐면 긴축을 하지만
경기 침체는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미 지금 경기 침체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제조업 경기는 이미 그 하락세로 바뀌었고 산업 생산도 마찬가지고 OECD 선행 지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서비스업 지수도 지금 폭락을 하다가 3월에 조금 반등하는 수준. 이렇게 해서 이미 지금 경제 침체는 진행이 되고 있다. 반면 지금 재작년 말부터 경기 침체가 시작된 중국과 작년 2분기부터 경기 침체가 시작된 한국은 올해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그 다음에 미국 경기 침체는 시작되지만 한국과 중국의 경기는 좋아지고 이런 상황이 될 경우에 달러 약세 압력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약세는 또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그 실적과 금리 간의 시간차 개념이 또 들어가요. 그러니까 작년 그 중반 이후로 지금 달러 강세가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가장 큰 이유가 연준이 이제 긴축을 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해하기 쉬운 시간차 개념 중에 이제 이해하기 좋은 게 주가와 실적 간의 관계죠. 지금 만약에 주가가 오른다는 것은 지금 실적이 좋아서 오르는 게 아니고 6개월에서 1년 뒤에 실적이 좋아질 것 같아 라는 생각 때문에 오르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 그 뭐 LG 이노텍이나 SK 하이닉스가 지금 굉장히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별로 안 좋아요. 이 말씀은 뭐죠? 이미 지금 현재 주가 실적과 주가는 상관이 없단 말씀이에요. 그 향후 그러니까 하반기 정도의 D램이나 뭐 이런 그 IT 그 기술주의 성장성이 잘 모르겠다라는 그런 의구심 때문에 지금 주가가 안 좋은. 그러니까 주가는 반드시 6개월에서 1년 뒤에 어떻게 될 거라는 전망을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주가와 실적 간의 시간차 개념이에요. 금리도 마찬가지고 작년 중반에는 이제 테이퍼링도 아직 시작을 안 했던 때예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지금 연준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QT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런 그 기대감 때문에 작년 중반부터 달러 강세가 시작된 건데 지금은 이제 금리 인상이 시작됐죠. 그 다음에 긴축이 되긴 하지만 만약에 하반기에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경우에는 연준이 긴축을 서두를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내년 하반기쯤 되면 연준이 긴축을 늦출 수도 있겠네? 그러면 지금부터 달러 약세 압력이 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긴축이 떨어지게 되면 장단기 금리차도 역전이 아니라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6개월 뒤, 1년 뒤의 모습을 보고 장단기 금리차도 생각을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 현재 120년 역사 가운데서 이렇게 기준금리 인상 시작 시점에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난 건 처음이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반쪽짜리 역전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은 이 2년물, 10년물 금리 역전 현상에 불과하다라는 점 때문이라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던 다른 그 증권사의 의견 저도 봤었는데 그 증권사에서도 이야기를 한 것이 이 모든 기간별의 장단기 금리가 다 역전이 되어야 금리 역전 현상이다라고 정의를 하던데 그 정의에 동의를 하시는 말씀이신 거죠? 동의하지 않고요. 동의하지 그러니까, 않으세요? 물론 반쪽짜리라고 보시는 이유가 뭐죠? 상관관계는 맞습니다. 이제 예.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게 인과관계는 아니에요. 다른 인과관계들이 있는데 그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모든 금리가 역전돼야 이제 위험하다가 아니고 금리차가 역전되면 정말로 은행이 대출을 회수를 할 것이냐 지금 그런 상황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모든 금리가 금융 생태계가 긴축으로 가는 와중에 모든 금리가 상승하는 와중에 장단기 금리차가 생긴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2년물만 상승을 한 것인지 네. 좀 세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뭐 시장은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제 앞으로 한 어느 시점이 지났을 때
그야말로 경기 침체가 나올 것이냐, 마이너스 성장이 2분기 이상 지속되는 그러한 침체가 나올 것이냐, 이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보다 이 시장의 본질을 잘 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인플레이션의 정점이 나오는 시점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원인 때문에 예. 2년물만 급등을 했던 것이고, 네네네. 그래서 이런 왜곡이 생긴 거기 때문에 이러한 인플레이션의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 영원히 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보다 이제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금리 시나리오를 보는 게 금융 생태계를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네. 그 금리 시나리오는 예. 경기와 금리의 관계인가요? 5대 자산과 금리 시나리오 이제 금리만 얘기하는 거고요. 다른 네. 시나리오들 다 있습니다. 예. 계속 금리 시나리오를 말씀드려 왔는데 오늘은 디멘션 하나를 더 추가를 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기준금리가 인상을 시작을 하는 거죠. 하마평이 어찌 됐던 립 서비스가 어떻게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든 간에 연준이 실제로 기준금리를 올리기 전까지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제 올렸단 말이에요. 이제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겁니다. 금리 시나리오의 프로세스가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금리 인상이 처음 진행되고 그 전후로 통상 전에 보통 많이 생기는데 가벼운 소공황이 하나 와요. 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최소 1년 이상은 지나야 정상인데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그때 나옵니다. 이렇게 바로 나오는 게 아니고 통상적으로는 그 다음에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장 금리가 먼저 하락을 하죠. 그리고 시장 금리를 하락하면 연준이 그거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기준금리도 인하를 하는 시점이 와요. 그 시점을 지나면 이제 장단기 금리차가 오히려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대출 태도라는 건 이제 줄임말인데 그 미국 은행 대출 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출 태도가 최악이라는 얘기는 엔간하면 대출을 안 해주려는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으로 은행들이 스탠스가 바뀌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단계를 거쳐야 공황까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금리 프로세스가 진행된 상황에서 그 중간에서 나타난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진성인 것이고 지금과 같은 상황 또는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1998년 같은 또 1994년 같은 상황은 진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생긴 역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죠. 또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이렇게 그 5가지의 모든 그 금리 시나리오를 다 거치고 골물대로 골문 다음에 공강이 나오면 이거는 굉장히 강력한 중공황이 나온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게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2025년 전후에 다시 형성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장단기 금리차 커브를 차트를 하나 보내드렸는데요. 그거를 보시면 여러 가지 자리들이 있어요. 자리들이 있는데 일단은 좀 성격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전 슬라이드가 맞는 거고요. 1980년대 전후, 그러니까 1978년부터 82년 보면 장단기 금리차가 막 다 밑에 있죠. 굉장히 지저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폴 볼커께서 강력한 초고금리 정책을 펴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는 것은 기준금리가 상승을 할 때 발생을 하는 겁니다. 지금같이 제로금리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금리를 플러스 18%, 20%까지 올리니까 저렇게 장단기 금리차가 수년 동안 마이너스에서 있는 거고 그 말은 뭐냐면 은행들이 5, 6년 동안 대출을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누가 망하겠어요? 제조업이 싹 다 망하는 겁니다. 게다가 이미 대출을 받은 제조업 기업들도 그 고금리를 버텨내지 못하죠. 그래서 1978년부터 82년까지는 미국이 제조업을 희생을 하고 인플레이션을 잡은 거예요. 그런 상황인 거를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저 때는 장단기 금리차를 보는 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경제 위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장단기 금리차가 의미가 있는 자리는 딱 4군데예요. 1988년, 그 다음에 2000년, 2005년,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2019년.
요 네 군데만 의미가 있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94년, 98년 이때도 약간 좀 아래쪽에 있는데 98년을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식 그 금리 프로세스를 밟고 형성된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된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94년, 98년 이런 자리들은 진성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1988년 언제죠? 12월에 발생을 했어요. 1988년 12월에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됐는데 그 전후 사정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그 88년 12월에 역전이 되기 위해서는 1986년 말에 기준금리가 먼저 인상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중간에 87년에 프레시 크래시가 하나 나왔죠. 그 다음에 88년 12월에 역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표시는 안 했지만 시장금리가 먼저 하락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준금리가 인하를 1989년에 인하를 해요. 그 다음에 대출 태도가 최악이 되는 케이스가 1990년 초에 발생을 하고 1990년 7월에 소공황이 발생돼요. 이 소공황은 그 미국 증시 6기의 여름 가을 국면 중에 가장 강력한 소공황. 그래서 비교적 강한 소공황이 나오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상, 역전, 인하, 최악, 공황, 전형적인 프로세스를 따라갔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98년 예를 한번 볼까요? 1998년 5월에도 이제 역전이 됐는데 보시다시피 전후 사정이 정식 프로세스를 다 밟지 않은 거를 관찰할 수가 있죠. 기준금리 인상도 없었고, 그 다음에 기준금리 인하도 없었어요. 대출 태도가 악화되는 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1998년 5월에 잠시 역전됐다가 3개월 뒤 불과 한두 달 정도의 그 소공황이 나왔죠. 저것도 프레시 크래시에 가까운데 LT 롱텀 캐피털 매니지먼트 소공황이 나오고 아시아 외환 위기가 나왔죠. 근데 한 두어 달 지금처럼 소공황을 겪고 바로 다시 또 대세 상승을 시작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중공황이 발생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 결함이 있는 네. 장단기 금리차 역전은. 98년 당시에는 지금 금리를 보시면 소공황 시기가 금리 인하 시기와 맞물렸네요. 아니요, 그때는 그 금리가 네.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 지금 파란색 약간 하락이 된 거지만 예. 이게 이제 크게 보면 그다지 별로 하락한 게 아니에요. 아, 네. 예. 이게 제가 넓혀가지고 크게 보이는데 그다지 많이 하락한 게 아니고 99년에 다시 올려버립니다. 1년도 안 돼서 다시 금리 인상을 해버려요. 그게 이제 다음 2000년 2월 얘기인데요. 네. 여긴 또 이제 전형적인 그 금리 시나리오가 적용되는 데죠. 그래서 기준금리 인상이 방금 말씀대로 1999년 중반에 다시 기준금리를 인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과열이니까 증시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되기 시작하죠. 그게 2000년 2월에 역전이 돼버려요. 그 다음에 대출 태도,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하를 하고 대출 태도도 최악이 되고 준공황이 시작되는 자리가 모두 2001년 초에 다 몰려요. 이제 약간 몰리는 게 조금 거슬리긴 하지만 어찌됐든 할 건 다 하는 거니까. 그래서 장단기 역전 이후 9개월 이후에 준공황이 시작돼요. 아까 1988년 12월은 1년 8개월 정도 이후에 소공황이 발생됐는데 이때는 9개월 있다가 발생을 되죠. 네. 근데 이 사실 기간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네. 이 단계들을 하나씩 밟고 심화되는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 과정이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길 수도 있지만 말씀이시군요. 그 프로세스는 다 걸치기 때문에 예. 거기서 보시다시피 대출 태도가 최악이 되고 있네라는 상황이 되면 네. 현금 비중을 늘리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 게 중에 하나가 이제 2005년 12월에 이제 또 발생이 됩니다. 2004년에 기준금리 인상하죠. 2005년 12월에 역전되죠. 그 다음에 기준금리를 연준이 다시 인한 것은 2007년 말이에요. 그 다음에 대출 태도가 최악이 된 것도 그때고, 그 다음에 준공황은 2008년에 생겨요. 그래서 역전 이후에 준공황까지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이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스텝들을 하나씩 밟고 나가는 거. 인상, 역전, 인하, 최악, 공황. 이 과정을 밟고 나가는 게 중요한 것이고, 이런 거를 추적하는 게 이제 시나리오 투자법이에요. 예.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최근 거를 좀 보시면, 2019년 8월에 생겼죠. 이때는 약간 좀 왜곡이 된 게 있어요. 네. 일단은 기준금리 인상은 2015년 12월에 했는데, 너무 길다 보니까 중간에 경기 침체 때문에 2018년에 소공황이 왔어요. 그 다음에 기준금리 인하를 2019년 6월에 했고, 역전된 게 8월이고, 소공황은 6개월 뒤인 2020년 2월 말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특이한 사항은 대출 태도가 최악이 된 게 그 이후란 점이에요. 왜냐하면 통상 금융 생태계가 신용 경색으로 무르익어 가면서 소공황이 나온 게 아니라 플래시 크래시로 예기치 않은 이유로 폭락을 한 다음에 뒤늦게 은행이 보수적으로 바뀐 케이스예요. 이제 이러한 그 왜곡 현상들은 통상 그 유동성에 의해서 생겨요. 그러니까 시나리오 모델의 순서가 바뀌거나 순환 주기가 왜곡이 되는 경우는 유동성이 크게 늘거나 크게 줄 때 발생을 하는데, 이때는 QT가 발생을 했죠. 그래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QT가 진행되면서 유동성이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생겼지만 어찌됐든 충분히 위기를 감지할 수 있는 단계는 다 거쳤다는 거죠. 기준금리 인하했고, 역전됐고, 그 다음에 6개월 지난 다음에 프레시 크래시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시면 공황을 사전에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럼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미국 은행의 대출 태도가 마이너스 14%로 바닥권이에요. 대출을 제발 좀 받아주세요라고 공격적인 대출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신용경색이 나올 수가 없다. 그것 좀 뒤에도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난 시간에 이야기꾼 대표님이 나와주셨을 때 3월 FOMC 직전에 출연을 해주셔서 금리 인상기에는 대세 상승장이 찾아온다라는 제목으로 또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금리가 인상되는 시기는 경기가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 대세 상승장이 오고, 금리 인하 시기를 조심해야 되는 것은 그때는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라는 점 때문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번에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일부 나오긴 했지만 이거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발생한 특수한 현상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리 시나리오를 잘 이해하자라면서 금리 인상을 시작하면 그 전으로 소공황이 오고, 그런 이후에 일정 기간 지난 후 장단기 금리 차 역전이 나오고 금리 인하가 나오고 대출 태도 최악을 목격하고 나면 공황이 오는 수순을 가는 것이 일반적이다라는 점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을 보기 위해서는 대출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점을 강조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이번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위험하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대출 태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일단 대출 태도는 이제 프레드 사이트에서도 볼 수 있고, 여러 지표로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중소기업 대출 상황, 대기업 대출 상황, 소기업 대출 상황인지 나와 있는데, 지금 제가 가지고 온 것은 large to middle market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게 가장 많이 보는 지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게 지표가 높은 데에 있으면 굉장히 보수적이라는 얘기고, 바닥권에 있으면 공격적으로 대출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위험한 자리들이 위에 있는 데겠죠. 위에 있는 데를 보면 1990년, 그 다음에 2000년, 2007년, 그 다음에 이번 2020년 다 위에 있죠. 그 위에 있는 위치들의 공통점은 뭐다? 다 소공황, 중공황이 나왔던 자리라는 거예요. 지금은 뭡니까? 마이너스 14.5%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게,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됐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요.
역전되는 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아래쪽에 많이 머물러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많이 머물러 있으면 일단 장단기 금리 차라는 게 뭔지부터 좀 파악을 해야겠죠. 은행이 영업을 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 그 일반 소비자들한테 예금과 적금을 받아서 예금 적금 금리를 주고 그 자금을 더 높은 고금리인 기업이나 모기지 부동산 대출로 해주는 게 영업의 은행의 영업 마진이 되겠죠. 예대 마진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는 이제 어떤 소비자가 예금을 1% 준다고 치면 그거를 가져다가 모기지 금리로 한 5%를 줘버리면 은행이 4%의 마진을 얻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마진이 바로 장단기 금리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단기 금리차가 마이너스란 얘기는 은행의 예대 마진이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보면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을 해줄 이유가 없죠. 그다음에 기존 대출도 상환을 요구해야 정상이죠. 근데 항상 그렇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뭡니까? 지금은 마이너스 근처가 있는데 은행들은 대출을 해주려고 난리예요. 왜 그러겠어요? QQE4 때문에 지금 유동성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그 대출을 안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너무 돈이 많으니까. 두 번째는 은행이 지금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일시적으로 발생된 거기 때문에 하반기가 되면 다시 정상이 될 거야 라는 기대 심리가 있어서 여전히 대출을 해주고 여전히 기존 대출을 유지해주고 상환 요구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보여드린 그 차트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차트가 아래쪽에 있으면 아래쪽에 있다는 얘기는 은행들이 공격적으로 대출을 해준다는 거죠. 그럼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돼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신용경색이 안 생긴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90년 초라든지 2000년 초라든지 2007년 말이라든지 은행이 지금 대출을 어떻게든 회수하려고 혈안이 된 상태에서 장단기 금리차까지 역전이 되면 이거는 신용경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가 위험한 거고 지금은 위험하지 않다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소공황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공황의 기본적인 스탠다드, 표준적인 모습을 다 끝내고 지금 바닥을 형성을 한 걸로 추정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지금 와가지고 장단기 금리차가 다시 역전이 됐으니 또 공황이 온다? 이런 일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통상 이렇게 포탄이 떨어지면 다시 포탄의 똑같은 자리에 떨어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다시 생기는 공황이 오려면 최소한 2년 이상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금리 인상 초입기라는 점도 말씀을 드렸죠. 1970년대 이후로 금리 인상됐던 13번 자리 중에 딱 한 번만 빼고 12번이 전부 대세 상승 기록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중에 6번이 대세 상승이고, 그 다음에 7번 정도가 이제 보통 상승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미국 은행들의 대출 태도가 워낙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유동성이 너무 많아서 서로 대출을 해주려고 난리기 때문에 신용 경색이 생길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아직 중국이 남긴 했지만 코로나가 이제 끝나가죠. 한국도 이제 방역 풀었어요. 미국은 이미 끝났고 유럽도 독일 정도 하나 빼고는 지금 거의 끝난 상태입니다. 리오프닝이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소강 상태가 되고 있죠. 추가적인 확전이 되기는 어려울 걸로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상황이 좋은 상황이고, 또 하나 인간 지표 중에 하나가 이제 워런 버핏께서 매수를 시작을 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2020년 3월 때도 매수를 안 하셨는데 지금 대형 보험사도 하나 사셨고, 그 다음에 원유 채굴 회사도 하나 지금 사셨어요. 굉장히 지금 이제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바닥의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전혀 걱정할 상황이 아니다. 그리고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돼서 좀 위험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반기에 다시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연준이 긴축 속도를 조절을 하면 다시 상승으로 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승으로 간다기보다 바로 역전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그 하락 속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장단기 금리차가 결국 축소되고 하락되는 건 피할 수가 없어요. 그 속도가 조절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아까 말씀드린 그 금리 프로세스의 전형을 밟아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당장 역전되고 인하되고 악화되고 공황돼 버리면 당장 다음 공황이 내년에도 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빨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반기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연준의 긴축 속도가 완화되면서 장단기 금리차도 어느 정도 그냥 유지하는 상황이 유지돼야 정상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달러 약세를 지금 말씀드리면 이제 모든 투자자들이 에이 아닐 것 같은데라고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하반기 또 늦어도 내년에는 달러 약세가 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아까 그 원인을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을 것이다. 경기도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좋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중국과 한국이 먼저 매를 맞았기 때문에 경기 회복이 먼저 될 가능성이 있고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달러 약세 압력이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미국의 그 쌍둥이 적자가 거의 지금 턱에 차 있어요. 더 이상 되면 안 될 수준까지 가 있는 상태고 그 쌍둥이 적자는 무역 적자와 재정 적자로 구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무역 적자가 지금 역대 최대예요. 계속 역대 최대를 경신하고 있어요. 더 이상 갈 수가 없을 겁니다. 그 미국 그 행정부 입장에서는 달러 약세를 유발해서 그 무역 적자를 해소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역 적자도 그렇지만 이제 재정 적자도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재정 적자를 줄이기 시작했어요. 턱 밑에까지 온 거예요. 지금 더 이상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인프라 투자를 지금 철회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세금을 안 거둘 수 없으니까 이제 부유세를 걷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의 집권 2년 차가 되니까 본색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사회주의 성향을 가진 정책을 펼 경우에는 달러 약세가 될 가능성이 커요. 일반적인 케이스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약간 중장기적인 케이스로 볼 때는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그 러시아의 경제 제재 중에 가장 강력한 게 스위프트에서 퇴출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자충수가 될 수가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러시아를 압박해서 전쟁을 확전을 못하게 하는 그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달러 약세와 달러의 권위를 그 실추시키는 굉장히 더 안 좋은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물론 지금은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 같이 그 미국의 적대적인 국가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지만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어느 한순간 그게 전부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다는 거를 미국이 보여준 거예요, 이번에. 그렇죠? 그러면 우방국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 달러를 계속 보유를 하는 게 맞나? 모르겠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럼 자꾸 이제 대체 자산으로 금이라든가 뭐 유로라든가 뭐 다른 자산으로 더 가지고 가려고 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장기적으로 달러 약세를 유발을 하고 달러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처음 있는 일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60년대에 이미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1971년 닉슨 쇼크를 통해서 닉슨 대통령이 이제 배째라 앞으로 나는 금태환 못 해준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때 뭐냐면 이제 1960년대 후반부터 보안이 그 미국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금보다 더 많은 달러를 발행을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사기 같은데 그러면서 프랑스가 먼저 내 금 내놔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쓰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 금 보유량이 고갈이 되기 시작하니까
71년도에 이제 닉슨 쇼크를 통해서 나 앞으로 이제 금태환 안 해줘.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한 똑같은 일이 지금 러시아의 스위프트 퇴출과 똑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달러 약세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근데 이제 뭐 중장기적인 그 전망보다는 이제 당장 올해 하반기 내년에 달러 약세가 와서 한국 뭐 대만 쪽이 이제 초과 상승을 하느냐가 훨씬 그 투자 입장에서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달러 약세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지금 한국 증시 밸류에이션이 역대급으로 지금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달러 약세 그 가능성도 있고 지금 한국 증시의 밸류에이션이 역대급으로 낮아 있는 상태고 그렇다고 한국 실적이 나쁘냐 그렇지도 않아요. 지금 뭐 반도체는 뭐 올해 삼성전자, 하이닉스 올해 아마 1분기에 당장 역대 최대 실적을 또 기록을 할 겁니다. 실적도 나쁘지 않은데 밸류에이션이 정말 처참할 정도로 지금 낮다는 얘기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 보면 한국 그 금융이 굉장히 그 건전한 편이에요. 건전하고 현금 인출도 다른 국가에 비해서 굉장히 외화 유출이 용이한 편이라 현금 인출이라는 그 나쁜 그 표현도 많이 하지만 그 말은 현금이 들어올 땐 더 많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달러가 들어올 때는. 그래서 2020년에 한국 증시가 전 세계 증시 수익률 1위였다는 거를 사람들이 맞아요. 많이 잊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작년에 지금 너무 안 좋았으니까. 그렇죠. 오히려 상대적으로 그 감이 더 크거든요. 예. 작년에는 거의 모았다가 꼴찌였죠. 꼴찌. 그러니까 예. 최극단을 오가니까 이게 얼마나 갈피를 잡기 어려운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올해 만약에 달러 약세 조짐이라도 보이면 저는 다시 상위권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희망적인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또 마무리가 돼서 마지막으로 그냥 한 말씀만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소공항이 마무리됐고, 그 공항이라는 것은 결국에 신용 경색과 함께 오기 때문에 현재 그러한 조짐을 보여주지 않는다. 그리고 더군다나 금리 인상 초입기에는 이제 좋아지는 경제 흐름과 맞물려서 증시가 상승하는 국면이고 이게 대세 상승일지 아니면 그냥 상승일지 이걸 구별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한국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딱 한마디만 남겨주시죠. 어떻게 대응을 할지. 지금은 예. 그 공포 심리를 가질 단계가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 단계입니다. 저라면 지금 가진 모든 자산을 주식 투자에 쓸 것 같아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모든 주식이 균일하게 균등하게 오를 것이냐. 근데 죄송하지만 또 그렇지가 않아요. 주도 업종과 비주도 업종은 정말 심각할 정도로 수익률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공포심을 가지지 말고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 단계고, 주도 업종을 발굴하려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될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의 주도 업종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었는데요. 사실 오늘 주도 업종과 투자 전략까지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얘기 듣고 또 나와주시기로 하셨으니까 이야기꾼 대표님 다음 시간에 또 말씀 듣겠습니다. 분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시장에서 자주 쓰는 헤드라인이고요. 그리고 장단기 금리 역전에 따른 경기 침체 시그널, 자주 쓰는 그 용어와 또 헤드라인이지만 그 이면에 있는 시장의 본질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금리 인상기에 대세 상승장이 온다는 점과 또 신용 경색의 그 추이들을 미국 은행의 대출 태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고요. 지금 양대 시장에서의 주도 업종과 주도 종목에 대한 공부와 선점이 중요한 시기라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수요일장 마감 잘하세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